이곳은 2025년 겨울 대한민국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한결같다. 대통령 지지도 역대 최저 수준의 27%로 하락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정부는 서민의 삶을 몰라요. 청와대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본 적 있나요?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이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은 대통령만의 비밀이었고 국민도 몰랐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했다. 이 이야기는 한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평범한 노동자로 변신해서 겪은 단 이틀간의 사건들이다.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클지도 작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혼자였다. 육중한 책상, 냉기도는 회의실, 국기 앞에서 지난 3년간의 결정들이 묵직한 무게로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정책은 맞았다. 경제 지표는 호재였다. 국제 신뢰도도 높았다. 그런데 왜? 국민이 정부의 등을 돌렸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은 화면을 바라봤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지도 27%.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벼랑 끝이었다. 그 밤 11시 청와대 대통령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참모장이 들어섰다. 대통령님, 늦은 시간에 복무를 요청하셨다고?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검은 밤하늘에 흩어져 있었다. 참모장, 질문 하나 하겠네. 국민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하나? 네, 그렇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국민을 알고 있나? 진짜 그들의 삶을 아는 것인가? 긴 침묵이 흘렀다. 참모장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해 만드는 건데 국민을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겠는가? 말씀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내가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한 명의 국민으로 나가서 그들의 일상을 겪어야 한다. 그 순간 참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통령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안상으로 그건 내 걱정이다.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하지만 대통령님, 이틀 동안 자취를 감추신다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거다. 갑작스런 일정 취소, 건강상 문제라고 해도 좋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참모장은 맥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는 수십 년 정치에 몸담은 인물이었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일반인이 일하는 곳이다. 공장, 식당, 건설장. 어디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곳. 신원이 노출되면 노출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넌 지금 특수분장팀을 불러야 한다. 국민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국민을 알아야지. 대통령의 결단 직후 청와대 지하 1층 특수분장실이 깨어났다. 조명이 밝혀졌고 각종 화장품과 의료용 도구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특수분장팀은 정부 행사, 공식 촬영용으로만 훈련하던 팀이었다. 그들은 미국 할리우드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고 한국 대통령의 안면 변신을 요청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팀장 박민준이 대통령을 보며 말했다. 대통령님,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얼굴 전체를 완전히 다른 인물로 바꾸셔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다. 거리에서 나를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부인도 가까운 참모도 알아볼 수 없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분장이 아니라 완전한 신원 변조입니다. 법적으로도 법적 책임은 내가 진다. 진행해달라. 박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돌아봤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앉으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 먼저 특수 피부 베이스가 칠해졌다. 태양에 오래 노출된 듯한 갈색 톤이었다. 대통령의 본래 피부는 밝고 건강한 편이었다. 그 위에 인공주름이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손끝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이마, 눈가, 입가. 58년의 삶을 살지 않은 주름들이 만들어졌다. 현실감이 있나? 아직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머리였다. 원래 검은색이던 머리가 완전한 흰색으로 변했다. 백발 가발이 아니라 헤어 염색이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백발이었다. 백발에 부분적으로 회색이 섞여 있어서 마치 오래된 염색이 반복된 듯 보였다. 그 다음은 눈썹이었다. 대통령의 눈썹은 진하고 굵은 편이었다. 분장팀은 그것을 희게 표백했고 모양까지 바꿨다. 더 이상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수줍은 듯한 모양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의 기본 윤곽을 바꾸는 것이었다. 작은 힘줄들이 목에 표현되었고 광대뼈가 움푹 들어가 보이도록 표현됐다. 실제로 살을 빼거나 한 게 아니라 그림자와 빛의 효과로 얼굴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이었다. 마지막은 치아였다. 투명한 틀이 앞니에 씌워졌다. 그러면 치아의 색이 노르스름해 보였다. 평생 좋은 치과를 다닌 대통령의 하얀 치아가 사라졌다. 박민준이 거울을 들었다. 확인해 보세요. 거울 속의 인물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63세 서울 외곽에 사는 어딘가 수심이 많은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한동안 침묵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중인격을 보는 기분이었다. 박도연? 예. 지금부터 내 이름은 박도연이다. 63세 죽은 아버지 이름 박, 마음도, 나타날 현. 도와줄 박, 길, 도, 쉴 현. 뭐 어느 것이든 좋다. 신분증은? 참모장이 대답했다. 준비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통장, 직업소개서 근무 기록. 모두 이 분장은 72시간 유지됩니다. 그 이상 노출되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아니 박도연이 다시 거울을 봤다. 72시간이면 충분하다. 이틀이면 된다. 그는 거울에서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국민이 나를 모르는데 이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국민을 만날 거다. 밤 11시 반 청와대 지하 주차장 한 대의 낡은 봉고차가 대기 중이었다. 박도연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보드라운 손가락으로 낡은 가방을 들었다. 내일 오전 7시에 공장에 도착합니다. 가서 뭐라고 하나? 경기도 부천 인더스트리얼 파크 기역자동차 부품 공장 신임 용역직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얼마지? 시간당 11,760원. 일당 94,080원. 박도연이 웃음이 나왔다. 그는 평생 국가 최고 지도자였다. 예산을 수조원대로 집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9만 원을 버는 일용직이 되는 거다. 내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기본적인 부품 조립과 검사입니다. 공정은 어렵지 않지만 근무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가? 90년대식 공장입니다. 냉방은 없고 난방도 불충분합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가자. 봉고차가 청와대 정문을 나갔다. 야경이 물러나고 도시의 야간 도로가 펼쳐졌다.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라왔다가 경기도 경계에서 떠났다. 박도연은 차창을 통해 밤거리를 봤다. 편의점, 라면 가게, 노래방. 평범한 국민이 밤 11시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밤 11시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박도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될 것이었다. 아침 7시 부천 인더스트리얼 파크 기역자동차 부품 공장 정문. 봉고차가 멈췄다. 박도연은 천천히 내렸다. 낡은 작업복, 안전화, 투박한 안경. 그는 완벽한 신입 일용직 노동자였다. 공장 정문의 경비실에서 한 경비원이 손을 들었다. 어서 오세요. 박도연 씨죠? 박도연은 낮게 고개를 숙였다. 네. 처음 왔습니다. 요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 드물어요. 얼굴이 어두우신데 깡패나 채무자 아니신 거죠? 그 말에 박도연은 소름이 끼쳤다. 아, 아닙니다. 일하려고 나온 거죠. 요즘 어르신들이 연금으로도 부족하니까요. 그 짧은 대사 속에 이미 한국 노동사회의 상처가 담겨 있었다. 박도연은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서부터는 박도연의 실제 경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대통령이 아닌 한 명의 평범한 노동자로서, 그리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도연의 귀를 때리는 소리가 있었다. 쇠 부딪히는 기계음, 그리고 작업자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90년대식 공장이라는 말이 부족했다. 80년대 같았다. 바닥에는 기름 자국이 선명했고 천장의 형광등은 어둡고 칙칙했다. 냉난방은 없었다. 단지 입구에 선풍기 하나가 돌고 있을 뿐이었다. 박도연은 처음으로 현기증을 느꼈다. 정신을 차리자. 넌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넌 박도연이다. 한 명의 노동자다. 현장 소장이라고 불리는 50대 남성이 다가왔다. 박도연 씨죠? 여기가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간단해요. 저 테이블에 앉아서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해서 박스에 담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소장은 가리킨 테이블로 박도연을 데려갔다.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자리 한 자리 있어. 저기 앉아. 박도연이 앉으면서 그들을 봤다. 그들은 박도연을 보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손앞에 있는 부품만 봤다. 반복되는 움직임. 손, 도구, 움직임, 부품 던지기, 새로운 부품 집기. 그것의 반복. 박도연의 앞에 부품 바구니가 놓였다. 시작해봐. 박도연은 부품을 집었다. 가볍고 작고 냉랭한 금속이었다. 도구는 무거웠다. 그의 손이 조금 떨렸다. 첫 번째 부품을 조립하는데 40초가 걸렸다. 옆 사람은 8초였다. 아, 옆에 30대 남자가 웃음이 나왔다. 그는 헐떡거리며 웃었다. 아저씨 처음이네. 저건 누구라도 이 정도는 한다. 그 말에 주변의 60대 여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도연은 침을 삼켰다. 평생 회의실에서 경청받던 말들이 이제 놀림감이 되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계속 부품을 집었다. 9초, 8초, 10초. 점점 빨라졌지만 여전히 옆 사람의 절반 속도였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손가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물집이 잡혔다. 박도연은 참았다. 공장의 누구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누구도 물집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60대 여성이 말했다. 저 나이에 공장에 처음 나왔다니. 죽는 줄 알겠지. 60대 또 다른 여성이 대답했다. 연금도 없어서 일하는 거겠지. 요즘 이런 사람 많대. 가족이 없거나
박도연은 들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추측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아닌 가족도 없는 외로운 노인으로. 오전 10시 30분. 첫 번째 휴식 시간이 왔다. 10분이었다. 박도연은 화장실로 가서 손을 물에 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63세의 낡은 노동자. 박도연. 그는 자신을 인식했다. 대통령이 박도연이 되었고 박도연은 이 낡은 공장의 현실을 겪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화장실 칸막이에 앉았다. 처음으로 진짜로 국민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 평생이다. 점심시간이었다. 30분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다. 박도연에게는 도시락이 없었다. 소장이 다가왔다. 밥을 안 챙겼네? 네. 처음이라 까먹었습니다. 밥값 1만 원 빌려줄까? 박도연은 소장을 봤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다. 의무였다. 그 대신 소장은 당연히 급여에서 빼갈 거였다. 감사합니다. 박도연은 1만 원을 받고 공장 외부로 나갔다. 공장 주변에 식당이 보였다. 알루미늄으로 된 낡은 식당들. 간판은 지워지고 창문은 때가 낀 채였다. 칼국수 5,000원, 떡국 4,500원, 라면 3,000원. 박도연은 라면집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50대 여성이었다. 한 그릇? 네, 라면 하나요. 라면 하나로 되겠어요? 그 말에서 박도연은 뭔가를 느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조금의 조소였다. 아니면 현실이었다. 라면이 나왔다. 박도연은 먹었다. 맛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맛이 없는데도 계속 먹고 싶었다. 배고픔이 심했다. 물론 그는 배고프지 않았다. 하지만 공장에서 2시간을 그 속도로 일한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냈다. 피로. 진짜 육체적인 피로. 박도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몸은 생각보다 약했다. 실제로 일해본 적이 없는 몸이었다. 라면을 다 먹고 돌아가는 길. 라면 가게의 주인이 말했다. 남은 1,000원. 이거 가져가세요. 내일 또 오세요. 박도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1,000원을 받고 나갔다. 오후 1시. 다시 공장으로 들어섰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또 4시간. 박도연의 손가락은 이미 부어올랐다. 붉어진 피부, 물집, 갈라진 손끝.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옆에 60대 여성도 30대 남자도 모두 자신의 부품만 보고 있었다. 그때 오후 3시 30분경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자 중 50대 남성이 갑자기 손을 다쳤다. 으악! 손가락이. 그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소장이 옆으로 왔다. 어디? 손가락이요.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밴드 감고 계속해. 하지만 계속해.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손을 다친 50대 남성은 밴드를 감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박도연은 그 장면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여기서 인간은 부품이었다. 부품처럼 소모된다. 생산량을 맞춰야 하는 기계일 뿐이었다. 노동자들도 그런 일상이 당연해 보였다. 오후 5시. 퇴근이었다. 8시간 근무. 박도연은 비틀거렸다. 몸이 무거웠다. 머리가 띵했다. 손가락은 아팠다. 대통령은 온몸이 피로했다. 소장이 하루 일당을 건넸다. 8시간 근무 94,080원. 세금, 보험료를 빼면 약 8만 원. 박도연은 받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벌린 8만 원으로 누군가는 한 달을 산다. 밥, 집, 옷, 통실료. 모든 게 8만 원으로.
대통령 시절 자신이 한 끼 식사에 소비한 예산이 생각났다. 호텔 국찬 수표, 특별 요리사의 수입. 그것들이 몇 명의 8만 원을 빨아먹고 있었다. 박도연은 그날 밤 청와대의 한숨은 숙소에서 명령을 받았다. 참모장으로부터의 연락. 내일은 어떠십니까? 박도연은 한 문장만 대답했다. 나는 국민을 죽이고 있었다. 둘째 날 아침, 박도연의 손가락은 부어올라 움직이지 않았다. 물집은 터져 있었고 피가 나다 말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공장으로 갔다. 거기가 어디든 뭐하든 가야 했다. 공장의 동료들은 그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오, 아저씨 또 왔네. 정말 저건 초짜네. 손을 봐. 터졌네. 30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을 시작했다. 오전 10시경 기계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쾅! 그리고 비명이 터졌다. 으악! 놀란 사람들은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기계 옆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손을 들고 있었다. 손가락이 없었다. 정확히는 손가락 끝이 기계 속에 물려 있었고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기계를 끄십시오. 소장이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박도연도 달려갔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건 박도연이었다. 기계가 멈췄다. 손가락 끝부분이 떨어져 나왔다. 젊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소장이 박도연의 팔을 잡았다. 왜 비상정지를 누르는 거야? 소장이 박도연을 향해 소리질렀다. 박도연은 소장을 봤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해. 지금 생산량을 멈출 수는 없다고. 소장은 박도연을 향해 또 소리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이건 보고해야 합니다.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가 달라져? 구급차를 불러주십시오. 지금 당장. 근처에 있던 60대 여성이 소장에게 말했다. 이건 빨리 치료해야 해. 손가락이 떨어졌어. 소장은 머리를 비틀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노동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구급차가 빨리 와야 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젊은 남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리고 근로감시관이 도착했다.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박도연은 소장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박도연은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이 올바른 일이었다. 사무실에서 박도연은 근로감시관의 질문을 받았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신 분이 당신이죠? 네. 왜 눌렀습니까? 사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눌렀을까요? 박도연은 잠깐 침묵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눌렀을까?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의 문제였다. 비상 상황에 누군가는 기계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는 그 누군가를 기계를 멈추는 게 불리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체계가 잘못됐습니다. 근로감시관이 박도연을 다시 봤다. 뭔가 이상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어딘가 다르다. 그 밤 박도연은 참모장에게 연락했다. 명일 나올 준비해라. 네, 대통령님. 그리고 저 공장 사건은 뉴스에 나갈 거다. 근로감시관이 신고할 테니까. 외부에는 비밀로 유지되도록 해. 알겠습니다. 박도연은 전화를 내려놨다. 그리고 하루를 생각해 봤다. 손가락을 잃은 젊은 남자. 그의 미래는 구직이 어려울 거다. 신체 장애인이라는 낙인.
그가 받을 산재 보상금은 수천만 원? 하지만 그것도 손가락을 되돌리지 못한다. 박도연은 알았다. 국민의 삶이 뭔지를, 국민의 고통이 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를. 아침 5시, 박도연은 일어났다.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공장에 가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은 소장을 만나는 것이었다. 박도연은 공장 문을 열었다. 소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박도연이 들어서자 소장이 먼저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겠죠? 처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녀석이 손가락을 잃어버렸으니까 해결해야죠. 해결이 뭡니까? 합의. 조용하게. 박도연은 소장을 바라봤다. 그 순간 박도연의 표정이 변했다. 차갑고 위험 있고 흔들림 없는 표정. 그것은 박도연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양반, 뭔가 이상한데? 박도연은 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직원은 국민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입니다. 국민은 보호받아야 하고 당신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떨렸다. 뭔가 매우 큰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기분. 하지만 박도연이 누군지는 몰랐다. 박도연은 그날 공장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공장에서 나온 박도연은 봉고차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갔다. 특수분장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분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3시간의 분장을 푸는데 2시간이 걸렸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주름이 펴지고 창백한 피부가 밝아졌다. 거울 속에 나타난 인물은 다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대통령은 침실로 들어갔다. 참모장이 뒤따라왔다. 대통령님, 소식입니다. 무엇인가? 공장의 산업재해가 뉴스에 올랐습니다. TV를 켰다. 뉴스 시간이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의 손가락이 기계에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근로감시원 조사 결과 안전 미흡과 부실 보고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화면이 공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공장 장면에서 한 명이 보였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하얀 머리의 노인. 박도연. 앵커가 계속 말했다. 현장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피해를 최소화한 한 명의 신임 용역직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노동자는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났으며 현재 신원 파악 중입니다. 대통령은 화면을 봤다.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참모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예, 네, 알겠습니다. 즉시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참모장이 전화를 끊고 대통령을 봤다. 청와대 상황실입니다. 언론에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미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몇 시간이 남았나? 보도 이후 신원이 드러나는데 보통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내일 오전 9시에 특별 브리핑을 열어라. 무슨 내용이요? 진실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청와대 브리핑실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들이 즐비했다.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두들 침묵했다. 완전한 침묵. 그리고 3분간 말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저 창문 너머를 봤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지난 이틀 동안
나는 박도연이라는 한 명의 노동자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기자들이 뭔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내 이름이 나온 그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94,080원을 벌며 손가락이 물집으로 터지는 통증을 느끼며 조명이 더 밝혀졌다. 카메라가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동안 국민을 몰랐습니다. 숫자로만 알았습니다. 실업률 3.8%, 최저임금 11,760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11,760원은 라면 값이었습니다. 한 끼니의 가격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다. 카메라가 기록했다.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산량 때문에 인명이 무시되는 곳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석을 봤다. 저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나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게 사실인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시 말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모든 정책은 바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통령은 한 장의 서류를 들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국민 현장 중심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장관과 차관은 분기마다 일반 국민으로 위장해서 현장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에 기반해 정책을 수정할 것이다. 현장이 술렁거렸다. 이건 전대미문의 발표였다. 또한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할 것이고 최저임금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다시 말했다. 국민을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심은 들으려는 자에게만 들린다. 저는 들으려고 합니다. 브리핑실이 폭발했다. SNS는 이미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퍼나르고 있었다. 대통령이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박도연. 민심은 들으려는 자에게만. 일주일 후 부천 공장.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갔다. 공장 내부가 술렁거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엔 박도연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복장이었다. 공장의 노동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6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30대 남자가 있었다. 대통령이 그를 봤다. 당신이 그 사고를 당한. 예, 대통령님. 대통령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봤다. 카메라가 기록했다. 대통령은 각 노동자들과 악수를 했다. 당신은? 저는 이 공장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8년을 이 환경에서? 네. 대통령은 그 여성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벽에 붙은 달력을 봤다. 박도연이 일했던 작업 테이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대통령은 거기 앉아봤다. 손을 움직여 봤다. 기계를 써봤다. 30초도 채 안 되어 손이 떨렸다. 이걸로 하루 종일? 네. 월급은? 월 160만 원입니다. 대통령은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건 반드시 바뀔 겁니다. 현장 진행자 대통령님,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온 거니까요. 밤새도록 공장은 빛이 켜져 있었다. 대통령과 노동자들이 나누는 대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복지, 모든 것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기록했다. 손으로 직접. 더 이상 누군가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새벽 3시 현장을 나가려는 대통령에게 60대 여성이 손을 잡았다. 정말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약속 지켜주세요. 대통령 반드시. 그리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늦었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대통령. 대통령실에 모든 장관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부터 변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다. 책상 위에 공장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신뢰했다. 너희를 국민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렸다. 장관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통계에서가 아니라, 숫자에서가 아니라, 사람에서. 한 달 후,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 강화,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무원 현장 체험 의무화법. 모든 공무원은 분기별로 일반인 신분으로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법. 뉴스에서 보도했다. 대통령의 박도연 체험 이후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지도 위기에서 벗어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도 27%에서 52%로. 그리고 그것은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지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쓴 것은 공장의 그 60대 여성이 밝아진 표정이었다. 손가락을 잃은 젊은 남자가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대통령실의 벽에 붙은 한 장의 사진. 낡은 공장, 작업 테이블, 그리고 박도연의 모습. 대통령은 그 사진을 매일 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민심은 들으려는 자에게만 들린다. 그것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이 되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